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독서의 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세계의 중요한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제이슨 생커는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를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를 교육, 농업, 일자리, 여행, 레저, 부동산 순으로 나누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이후 세계라는 책에서 교육 분야를 발표를 맡은 임상원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교육의 변화를 직접 몸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교육의 형태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다수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이라고 답할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교육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실시된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교육 길드 시스템의 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드란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도시를 중심으로 장인이나 상인이 조합한 조직입니다. 이 중세 유럽의 길드의 특징은 사업권 면허를 통해 해당 지역의 생산권이나 상권을 독점한 것입니다. 여기서 독점이라는 단어가 이 길드 시스템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특히나 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은 일종의 길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따는 방식이 전부 이 길드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시스템이 중세 도제식 교육생, 훈련된 장인 명장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고등학교의 구조와 대학 교육의 구조는 그 본질은 중세시대 길드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직업과 학제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서의 길드 시스템은 결국 역사적 흐름인 산업혁명의 기술의 등장으로 많은 이들이 기술을 접하고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체되게 이릅니다. 이러한 근대에서의 길드 시스템 해체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육 길드 시스템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강의 자료나 교육 콘텐츠의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전통 학문과 학교 길드 구조를 위협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추세로 온라인 이전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교육 길드 시스템은 결국 해체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민주화입니다.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의 민주화라 관련 시스템을 보편화하여 더 많은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줌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민주화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민주화는 학습 경험 향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수많은 대학교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러한 재정난은 더욱 극심해졌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비교적 많은 여유적 시간을 확보한 학생들은 또다시 입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예시로 들자면 현재 반수의 형태로 많은 대학생들이 다시 입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는 상당한 반수생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평가 기관인 UA가
이달 23일, 26일 자사 입시 포털 사이트 UA.com 회원을 대상으로 반수 의향을 조사한 결과 46.5%가 반수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입시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면서 많은 이들이 학습 경험의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중간 비용의 절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므로 교육을 받기 위한 중간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시로 대면 수업을 위한 교통비 혹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활비 혹은 학교 측에서는 학교 자체의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어 온전히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교라는 장소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점차 축소될 것이며 미래에는 학교라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매우 축소되나 온라인상으로는 더욱 확장되는 형태를 지닐 것이라고 현재 수많은 전문가가 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수업을 바탕으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리며 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 분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농업 부분을 맡은 이진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경제, 정치, 외교 등 매우 많은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에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수요가 증가하며 사람들의 곡물과 육류 소비가 많아지고 대량으로 사재기하는 현상들이 발생하자 국제 식량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량에 대한 문제는 예전 흑사병이 일어났을 당시의 농업 상황을 보면 현 상황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럽 인구의 3명에서 4명 중 1명이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림잡아 2,500만 명에서 3,5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흑사병으로 당시 인구의 30에서 6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자 농촌은 황폐해졌고 기아는 급증했습니다. 흑사병의 발원지였던 13세기 몽골의 중국 점령 시기에는 농업, 상업이 흑사병으로 인해 심하게 붕괴했고 기아가 급증했으며 13세기 후반에 당시 중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은 예전부터 인류의 농업과 식량 문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현 코로나 사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들썩이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란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 변화는 농업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일, 채소, 달걀, 고기, 치즈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현재 농업 분야 직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 곡물 상황은 어떠할까요? 12일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9에서 2020년 세계 곡물 생산량 전망치는 26억 6,700만 톤입니다. 같은 기간 소비량은 26억 6,800만 톤으로 소비와 생산이 균형을 이룰 전망입니다. 곡물 재고율 역시 29.9%로 안정세입니다. 또한 CNN에 따르면 호주는 모든 농산물의 약 65%를 수출하고 있고 거의 모든 주요 수출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해 있습니다. 호주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중국, 뒤이어 일본,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무역이 코로나로 인해 위협받으면서 호주는 농산물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손실을 입어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식량 불안전이 원래부터 높은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사망률 또한 높아질 것이며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 실조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이 지난달 24일 쌀 수출을 금지했고 캄보디아가 이달 5일 쌀과 벼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0일 밀과 쌀, 보리 등 모든 곡물에 대한 수출을 막았고 세르비아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도 주요 작물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주요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200만 톤의 밀 수출 쿼터를 설정했습니다. 이처럼 곡물 생산량과 재고가 충분함에도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 수출 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의 3월 4주 계란 도매 가격이 2019년 동일한 기간과 대비했을 때 323%, 과거 3년 평균치보다 119%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미국 농림부에 따르면 계란의 전체 재고량은 2주 연속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푸드뱅크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며 사재기, 공항에 가까운 구매로 인해 슈퍼마켓의 필수품 코너 선반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인구의 16% 정도가 식량 안보에 직면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는 식량을 구입할 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0%는 식량 부족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영양학 강사인 레이첼 루프스트라 박사는 3주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인 기아 수치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공급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만성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약 8억 명에서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은 단 몇 개월 만에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018년을 기준으로 46.7%에 머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식량이 국민 소비량의 절반 이하란 얘기입니다. 식량 자급률은 1970년대 80%대를 유지했지만 80년대 이후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90년대 농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34%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5년간은 50%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쌀과 뿌리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의 자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사료용을 더한 곡물 자급률은 밀과 옥수수가 각각 0.7%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료용을 더할 경우 콩의 곡물 자급률 역시 6.3%에 그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각국의 항구 자체가 닫히면 수입 곡물로 만드는 라면과 과자 등 가공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제품은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본격적인 에그플레이션이 닥치게 된다면 수입 곡물과 관련된 상품들과 그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육식 업계들에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규 한 번 더 넘. 그렇다면 이런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계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의 수장들이 서명한 공동문서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모든 무역 관련 조치가 식품 공급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농업 및 식품 산업 종사자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식품이 국경에서 통관 등으로 움직임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각국 정부는 무역로를 개방하고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기아와 영양실조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만 약 8,500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 급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더 이상 급식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급식을 먹을 수 없으면 어린이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거나 겨우 한 끼 식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감염병 위기 상황과 식량난이 맞물린다면 더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각국 정부는 무역로를 개방하고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기아와 영양실조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사재기를 금지하고 크게는 무역을 활발히 하는 등 전 세계적인 노력과 협력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에서 언급하는 코로나 이후의 일자리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원격 근무의 확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렇지 않아도 드러나고 있던 원격 근무를 확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제이슨 쉔커는 일자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원격 근무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일상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업종이 경쟁력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현장 근무 인력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시해야 할 업종은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 굉장히 전망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원격 근무도 가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꺼려하고 또 외출도 제한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매우 선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유통업을 굉장히 성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두 번째로 전망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2020년 3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3월 전체 소매 판매액이 37조 3,462억으로 전년 대비 7%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소매 판매액인 것이고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이제 12조 5,825억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11%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8.2%로 통계 개편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전체적인 소비는 줄었다고 하는데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온라인 쇼핑이 오히려 증가하고 활성화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인데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증가한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의 매출액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배달 음식의 이 작년에 비해 이 2배나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배달 음식 규모가 굉장히 성장하고 또 어플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이 외출을 해서 식당에 가는 외식하는 것보다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저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 축소될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배달 음식이 오히려 더 성행하게 되고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외출해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매우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줄은 상태이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 배달 음식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고, 배달 음식을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자영업을 한다면 당연시될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소될 형태는 사무실 형태의 직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원격 근무가 확대되는 것에 반대로 사무실의 형태로 이제 직접 현장 근무 인력들이 매우 축소되고 또 그런 직업들이 많이 해고되는 상황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를 하지 않으면 많은 경쟁력이 이제 없어진다 라고 이제 저자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해고가 된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두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형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난도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마땅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원들을 해고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여 일자리의 질적 수준 또한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제 그래서 제시한 해결책 중 하나는 근로장려세제라고 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EITC라고도 하는데,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인데,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근로장려세제라는 것을 지급해줍니다. 고소득층으로서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 근로장려세제라는 것은 지난 5월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유연 근무제입니다. 유연 근무제는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앞서 말한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포함이 되고 이런 형태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행할 것이라 라고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행과 레저 발표하는 학생이 문제가 생겨서 부동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 부동산에 관하여 이야기해보자 할 박병규입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영역의 변화를 크게 6가지로 설명하는데 전 이를 4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 사무실 수요의 감소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물리적인 사무 공간을 점점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무실 운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기업의 첨단 사무실은 호텔이나 아파트, 복합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땅값이 비싼 도심에 상업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가 바뀔 것입니다. 직원들이 가까이 붙어서 업무를 보던 기존 사무실 공간보다는 각각 흩어져 업무를 진행할 주택 공간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도심 근처의 아파트보다는 교외에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도시화가 큰 추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코로나의 몇 가지 영향으로 도시화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이나 직장 근무를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면 굳이 사람이 많아서 감염 위험이 높고 좁은 도시에 살 바에는 넓은 교외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영업 가게의 수요 감소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주로 면대면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접촉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의 지원을 받아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자상거래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영업과 부동산들의 손해는 계속 갈수록 늘어나 결국 업계 전체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소매 판매는 호조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은 부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 부동산 시장의 타격입니다. 코로나의 타격으로 직장이나 직업을 잃게 된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을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의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대로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류창고와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유통망이나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이런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사진은 최근 빠른 배송, 이른바 로켓 배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쿠팡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코로나로 인한 쇼핑 행태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비접촉, 근거리, 대량 구매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란 무엇이고 한국의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제도로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이 목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예산 14조 2,448억 원을 지급 대상인 우리나라 전체 2,171만 가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6월 초 당시 대상 가구 99%가 받아갔다고 합니다. 식구수별로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시중에 8월 말까지 14조가 넘는 돈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이야기인데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기업과 개인에게 각종 기업 채권 매입과 지원금, 대출로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시장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한우와 돼지고기 값이 몇 주 새 20% 상승하며 서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시장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물건,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공급을 증대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물건,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이윤을 높이며 개인과 기업이 공생관계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개인에게 돈을 풀어 수요를 증가시켜 경기 위축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금융위기보다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만든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이게 되면 기업이 망하고 기업에 다니며 월급을 받던 개인이 직장을 잃고 수입이 끊기면 구매력이 하락해서 다른 기업의 물건도 살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연속됩니다. 도미노처럼 연속해서 기업과 개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물건, 서비스를 공급하고 소비자이자 기업의 회사원인 개인이 소비하면서 기업 이득이 발생하고 기업에서 소비자인 개인에게 인건비로 전달되어 반복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금리와 공급 부족입니다. 2020년 5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했습니다. 이에 맞춰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금리 인하로 0% 예적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은행에 예적금을 넣어 놓으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은행에 예적금으로 쌓여있던 돈이 수익을 찾아 시중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돈은 수익을 따라 이동하니 시중의 현물, 자산 가격 상승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저금리에 현물, 자산 가격 하락은 발생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현물이면서 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초저금리인 현재 상황은 집값을 자극할 조건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은 어떨까요? 최근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현재 상황을 급격히 바꿀 만한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옆에 사진을 보시면 40년 넘은 노후주택까지 포함하고 있는 정부 발표 자료입니다. 이 보시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2018년까지의 자료이므로 지금 현재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공급량이 충분히 안정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서울은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자체에서 개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경기도 공급 물량으로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식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올 봄 결혼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대거 가을 이후로 일정을 늦추었다고 합니다. 가을에 몰리는 신혼부부 누적 수요와 초저금리 그리고 향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감소가 이번 유동성 시장과 맞물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남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먼저 앞장서서 관심 지역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하고 자금 전략을 짜며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까 문제가 생겨서 하지 못했던 여행과 레저 파트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과 레저 부분을 발표하게 된 2학년 5반 정은우입니다. 유난히 녹록지 않았던 2019년을 보낸 여행 업계는 올해 초 국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물론 문화관광연구원, 하나투어, 아고다 등 주요 여행사에서 올해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고, 이에 호텔 앤 레스토랑에서도 각종 키워드를 바탕으로 호텔 업계에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들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월 말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2020년이 절반이 지난 현재 여름 휴가철을 맞이했음에도 해외여행은 기약이 없고 오히려 활발해진 국내 여행도 인원이 밀집된 공간보다는 캠핑과 같이 탁 트인 아웃도어 활동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온 국내 여행 활성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하반기 국내 여행객들의 여행 수요는 어떻게 변했고 이를 토대로 준비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광업계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버린 감염병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화되는 거리두기 제한으로 여행 심리 회복세가 돌입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 감소 추세에 들어서자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시행 방침을 완화했습니다. 집단과 개인 모두 방역수칙에 익숙해짐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 방역과 함께 어느 정도의 일상의 영위,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닫혀있던 여행 소비 심리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여행객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습니다. 스카이스캐너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인 5월 10일부터 51일 사이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항공권 검색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검색한 5월 제주행 항공권 검색량이 4월 첫째 주 대비 약 9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동안 6월 제주행 항공권 검색량도 약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카이스캐너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우리나라 여행자 92%가 향후 6개월 이내에 떠나는 국내 여행이 안전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아시아 6개 국가 중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국내 여행 재개가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을 암시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지속되며 여행을 포함한 외부 활동을 자제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안정화되면 당분간 국내 여행의 수요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6개월 사이 트렌드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던 올해 초 적극적인 움직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들의 생활은 전례 없이 새로운 패턴에 정착했습니다. 이에 전염 회복기에 접어들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크게 위축된 해외여행 시장의 회복은 올해까지 재개가 힘들 것이므로 국내 여행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며 감염병 확산의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지역, 밀집된 공간보다는 소규모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히든플레이스와 밀폐되지 않은 야외 공간이 선호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4차 산업의 여파로 확산되던 비대면 서비스는 필수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스마트 관광이 화두에 오른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2015년부터 매주 여행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실시해온 컨슈머 인사이트는 그간의 조사를 기초로 현 시점의 여행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소비 심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월부터 5월간의 조사 결과를 분석,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여행 키워드를 비교 발표했습니다. 애프터 코로나에는 전례 없이 큰 소비 심리 위축이 일어나고 경제적 여유도 부족하지만 쓸 기회도 공간도 예전 같지 않아 그간 누렸던 소확행은 멀리 지난 이야기라고 분석했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통제에 순응해야 하고 여행을 간절히 원하지만 실행이 힘들기 때문에 관심사를 돌릴 곳으로 소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를테면 동영상 플랫폼으로 만들기 콘텐츠, 챌린지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행동에 제약이 생기며 여행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삶의 동반자가 됐고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지며 여행 중 마주치는 모든 사람, 상품과 서비스도 편안하지 않게 되자 숙박 여행을 지양하고 매식은 불편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행은 근거리, 단기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텔, 모텔, 콘도, 펜션, 민박 등 여행은 숙박업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 물건, 시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멀지 않은 곳에 나들이에 가까운 당일 여행을 자주 즐기는 편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한편 반대로 아예 인적 드물고 외부와의 교류가 아주 적은 곳에서는 장기간의 칩과의 여행을 택하는 한 달 살기, 세컨드 하우스나 장기 임대 등의 활용이 또 하나의 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내 것이 아닌 물건,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극도로 불안감을 느낀 친구 등 주용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질 것으로 침구나 욕실용품, 가구, 어메니티 등 비품 사용 여부를 태숙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만큼 할인 선택에 있는 옵션제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의 김민하 연구위원은 숙박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확실히 해소해주지 않으면 숙박업은 긴 터널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투숙은 물론 취사 도구, 침구, TV까지 챙겨 다니는 캠퍼들이 전년 대비 확연히 늘어나기도 했다. 불편하긴 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코로나 이유지만 분명히 과거 방식의 여행 상품과 서비스는 잊어야 한다. 특히 보건과 관계 깊은 식문화와 소비 숙박 문화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의 DIY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행업계 종사자는 이에 맞춰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방역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생활의 변화로 인해 여행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 외국인들이 국내 관광지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역 당국에서도 초기에는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권장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만큼이나 종식될 줄 모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오히려 지자체와 관광업계를 독려하며 철저한 방역, 생활수칙을 토대로 한 여행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여행 패턴과 준비해야 할 것들이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지역 자원, 인프라, 지자체의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수 관광이 활성화되며 각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내국인 관광객 방문을 재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가운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재조명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제주도, 거제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꼽히는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진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와는 또 다른 이국적인 매력을 뽐내는 여행지로 주목받던 진도는 코로나19가 창궐하자마자 진도 대교 발열 체크장 운영과 같은 적기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사수했습니다. 여기에 솔비치 호텔 앤 리조트가 지난해 개장해 관광 인프라까지 갖춘 새로운 청정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솔비치 호텔 앤 리조트 진도 영업기획팀 김우선 매니저는 코로나19 직후 전체적으로 숙박업계에 타격이 심했다. 솔비치 진도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 비해 수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진도 군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진도대교의 발열 체크 이후 호텔 자체적으로 검역 절차가 엄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이 된 것 같다. 솔비치 진도의 방문에 가장 인기가 좋은 인피니티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번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고객을 안심시키는 절차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솔비치 진도의 사례는 숨겨져 있던 청정 지역에 대한 관광객의 니즈와 지역의 지원, 관광 인프라의 적극적인 수용 태세의 세 박자가 맞물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솔비치 진도가 오픈하기 전만 해도 진도는 관광지가 크게 발달하지 않아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나 작년 7월 솔비치 진도의 오픈을 두고 진도군은 솔비치를 활용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솔비치를 하나의 업체라는 개념보다 진도의 랜드마크이자 하나의 관광 단지로 받아들인 것이 시너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 관광 인프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속 가능성이 부재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관광업계 전문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인프라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단편적으로 대부분 내수 관광 활성화 이슈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벽화 그리기다. 벽화가 입혀지기 전과 후에 시각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벽화의 퀄리티가 좋은 것도 아니다. 2, 3년만 돼도 벗겨지는 페인트들은 아름답기보다 오히려 흉물로 남는다. 매번 도시재생 활성화에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백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역설적으로 정작 지역 관광을 위한 투자가 그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지난 수십 년간 도시재생, 지역재생, 지역관광 인프라를 외쳤지만 결국 지역 콘텐츠와 문화적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재개발 수준으로 그르친 사례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나서 폐광촌을 제대로 재생시킨 사례로 손꼽히는 정성군 공안 18리 마을 호텔은 지난 5월 개장하자마자 많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여러 지자체와 기업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히든플레이스를 찾는 이들에게 리 단위의 마을 호텔이라는 색다른 형태가 새로운 즐길거리로 어필된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아재성에 오른 데에 비해 공안 18리의 마을 호텔은 주민 마을 만들기 위원회 사무국장과 여러 사람들의 대표 가이드로 작은 결정 하나하나의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 마을 호텔 프로젝트를 진행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이제 방 3칸 정도의 작은 규모로 오픈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새농 컴퍼니의 김용일 대표는 관광지로서 마을 경제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느슨한 구조라도 주민의 연대가 분명히 바탕이 돼야 한다. 아직 완벽히 완성된 마을 호텔이 아닌데도 3년이 걸렸지만 사실 고안 18번가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주민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재생을 함께 고민해왔기 때문에 10년 이상 더 걸린 셈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관광 콘텐츠는 하루아침에 기획만 좋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가야 한다. 주민 주도 방식의 도시 재생을 이루려면 주민의 시간 흐름에 의해 사업이 진행돼야 하고 그래야만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고안 18번가의 시간은 고안 18번가만의 시간으로 흐르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 이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일부 관광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연대를 통한 자발적인 재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뀐 지금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던 여행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을 응원하며 여행과 레저 분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일자리, 교육, 부동산, 여행과 레저, 농업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이겨낸다면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